인간의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는 어떻게 가능하며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언어학의 혁명을 일으킨 노암 촘스키를 만나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 철학 시간이죠? 쉽고 간결하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암 촘스키를 만날 텐데요. 언어는 신비한 것, 무슨 얘기냐고요? 아직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습득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기능하고 있고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완전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의외죠. 우리는 언어를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해명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것이 정답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이론으로 되어서 등장하고 있는데, 언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언어 기원설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자연의 울음소리 기원설. 자, 이게 뭐냐? 인류 최초의 언어는 그 원시인들이, 그러니까 동물의 그 소리 있죠. 그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의성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언어가 발전했다. 이런 기원설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 기원설. 그 원시인들이 협력 공동체를 이뤄서 이제 일을 할 때 그 노동에다가 이제 그 소리를 갖다 붙이는 거죠. 뭐 영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발전해서 언어로 발전했다는 노동 기원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신수설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언어는 매우 복잡하고 지적인 컨텐츠입니다. 이거 어떤 특정한 개인이 발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신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신수설. 이런저런 언어 기원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언어라는 게 연구하기 쉽지 않고 또 많은 연구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찍이 철학자 칸트는 철학사를 전장터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실력 있는 사상가가 오늘 새로운 사상가의 도전을 받고 무너지고, 그렇게 성장한 사상가가 다시 내일 새로운 신인 사상가에게 공격을 받고 넘어지는 현상. 철학사에서는 그러니까 기존 이론이 그 다음 이론에 무너지면서 재정립되고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언어학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언어라는 이 신비 현상을 어떻게 해명하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논리들이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27살 젊은이가 손에 마치 무림의 세계 있죠. 그 강호에 무림 고수가 나타나서 모든 고수들을 물리치고 절대 강자가 되는 것처럼 손 하나에 비버스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언어학계에 이렇게 확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일시에 이 복잡한 언어학계를 평정했다. 뭐 이렇게 제가 재미있게 좀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가 바로 노암 촘스키죠. 노암 촘스키는 과연 어떤 인물이길래 제가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는 걸까요? 자, 노암 촘스키 1928년 12월 7일생입니다. 그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유대계 그 러시아 이주민 가정의 2세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윌리엄 촘스키라고 유명한 언어학자였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이제 연구해서 이렇게 명성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영향을 미쳤겠죠? 이렇게 성장한 우리 노암 촘스키, 아까 말한 대로 27살에 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대단하죠? 28살에는 MIT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얻어요. 와, 그저 운이 좋아서? 그냥 운빨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미 그는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 틀을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바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현대 언어학계의 혁명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촘스키는 언어학 외에도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그래서 촘스키를 검색하면 언어학 저서보다 뭐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저서들이 많이 검색되어 나오기 때문에 촘스키 공부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난감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영역도 하여튼 촘스키 인생에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진 않을 거고, 또 그의 생애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곧바로 그가 일으켰던 언어학의 혁명의 핵심 컨텐츠인 변형 생성 문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를 곧바로 만나러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언어학은 사실 여러분 철학과 별개가 아니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과학, 뭐 경제학이라는 이런 제반 분과학들이 다 철학에서 나뉘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과학자 그 아이작 뉴턴도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그런 용어도 없었고 필로소퍼, 그러니까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철학이 19세기쯤 와서 다 분과되어 나간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언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과 철학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변형생성 문법을 이해하려면 촘스키가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또 철학적인 스토리예요. 예, 연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데카르트 다 아시죠? 자, 이 데카르트는 본유관념이라는 걸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머리 아프기 시작할 것 같은데 쉽게 풀게요. 제가 항상 쉽게 풀어드리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딱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유관념이란 게 뭐냐면 동그라미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다 아시죠? 자, 동그라미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360대 원인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완벽한 한치의 오차도 0점 몇 미리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360대 원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을 겁니다. 그 가능하지 않아요. 정밀한 컴퍼스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도 전혀 오차가 없는 100% 그 360대 원은 못 그리거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본 바가 없다는 거죠. 경험한 적도 없는 이 현상을 인간은 알고 있어요. 경험을 안 했는데 알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에게 동그라미를 좀 그려보시죠 하면 여러분요, 칠판에다가 분필을 딱 들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립니까? 최대한 동그라미에 가깝게 그릴 거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에 가깝게 그린다. 그러니까 완벽한 360도의 그 원을 경험해 본 적은 없어도요, 어떻게든 애를 써서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360도에 가깝게 원을 그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데카르트는 인간에게 본유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생득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경험 이전에 미리 주어져 있는 거죠. 내장된 프로그램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성주의라고 철학에서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 대륙 유럽에서의 철학에서 발전을 해왔죠. 이러한 인간에 대한 기본 입장을 촘스키가 따르고 있습니다. 촘스키는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보냐면 언어가 가능한 그 원리 있죠. 그게 인간에게 경험적으로 주어진다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주어진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본유관념처럼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촘스키 이전에 언어를 분석하는 여러 이론들이 어땠나를 좀 보면 좋은데, 비교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걸 막 제시하면 또 내용 많아지니까 핵심적인 거 하나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행동주의 심리학의 바탕을 둔 구조문법학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촘스키가 등장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키너 아시죠? 유명한 심리학자.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 행동주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내면 세계를 파악하는 건데, 언어학에도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언어의 그 습관, 패턴들 있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난 언어 형상들을 이렇게 행동을 관찰해가지고 언어의 특성을 분석하려고 하는 게 구조문법학인데, 촘스키는 이러한 구조문법학의 입장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주어진 언어 능력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이렇게 언어를 분석할 때 그의 발상 자체가 혁명적인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코페르니쿠스의 여러분들 그 전회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태양이 돌고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점이 완전히 확 바뀌었잖아요. 그 과학적 혁명에 의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해서 이미 언어 활동에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입장에서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데카르트적인 사고방식을 집어넣어서 인간 내면 세계에 언어 능력이 들어있으니 거길 파헤쳐보자는 이런 발상? 이게 바로 인지혁명, 언어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변형생성 문법은 이렇게 봅니다. 인간이 처음 듣는 문장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한국어 쓴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문장을 다 들어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문장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또 처음 쓰는 문장인데 잘 만들어서 갖다 써. 그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행동주의 심리학의 기반을 두는 구조문법 가지고는 이런 거 분석 못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처음 듣는 문장인데 다 이해.
그리고 그걸 막 만들었어. 여기에 어떤 원리가 있을까를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입장을 취하는 변형생성 문법은 인간의 언어를 수학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사실 이제 첨스키가요, 넬슨 굿맨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 철학자한테 배웠어요, 이 사람이 학창 시절에. 그래서 넬슨 굿맨의 그 언어 철학에 대한 어떤 그 틀을 이렇게 물려받은 게 좀 있는데, 뭐 제가 여기서 넬슨 굿맨의 철학생을 자세하게 또 풀어드릴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를 수학적으로 바라보는 요 관점 있죠. 요게 거기서부터 물려받아져 가지고 발전된 거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인간의 언어를 수학적으로 바라본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요거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변형생성 문법에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설에 기초하고 있는 이론이 변형생성 문법인 것이죠. 자, 어떤 거냐고요?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모든 언어는 비교적 적은 수의 규칙을 이용해 무한히 많은 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모든 언어는 여러 규칙적 방법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통사 단위를 갖고 있다는 것. 통사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풀어드리자면, 통사라는 건 문장의 기본 구조를 말합니다. 더 쉽게 풀자면 그냥 문장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변형 생성 문법은 그 기본 단위가, 그러니까 연구하는 기본 단위가 당연히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문장. 언어의 분석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인 마인드에다가 기반을 두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가설 있죠?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적은 수의 유한한, 그러니까 정해진 몇 개의 규칙을 갖다가 놓고 무한히 많은 문장을 뽑아내는 게 인간의 언어의 특성이라는 이 가설, 이게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이거 이해를 조금 쉽게 하려면 수학 공식 하나 만나면 돼요. 별거 아니니까. 자, 보세요. 예를 들면 3x 플러스 5y 이런 그 공식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x, y에다가 각각의 어떠한 값을 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특정한 결과값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x에 2를 넣고 y에 3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결과값이 이렇게 21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x나 y에다가 다른 값들을 또 바꿔 넣으면 계속해서 결과값은 달라지면서 무한히 많은 값들이 쭉쭉쭉쭉쭉 나오겠지.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의 공식에 엄청나게 무한히 많은 다른 결과값이 나온다. 자, 이러한 변형생성 문법은 언어의 그 기저에 있는 규칙을 파악하고, 이렇게 파악된 규칙이 어떻게 한 언어의 문장을 생성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첨스키는 문장을 생성해내는 규칙, 이 규칙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언어를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조금 정리를 좀 하죠. 부담 느끼실까봐 다시 한번 좀 쉽게 풀겠습니다. 자, 언어 능력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언어를 우리가 막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당신이 쓰는 그 언어의 작동 메커니즘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럼 천재죠. 세계 언어계 절대 강자로 군림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모르죠. 근데 쓰잖아요. 막 문장 만들어 내잖아요. 이 신비 현상, 이거. 그러니까 첨스키는 그게 언어 능력, 그러한 그 인간의 무의식적인 세계에 들어있는 그 언어를 생성해내는 그 능력에 대한 지식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설명을 못하는 거야. 다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나 TV 이렇게 작동시키지만 그 작동 원리 다 아십니까? 그건 이제 설계자나 전문가가 알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밝혀져야 될 과제인 거죠. 과제 상황인 거죠. 근데 아직 모르니까 이제 그걸 해명을 할 건데, 첨스키 같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해명을 해내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모르지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이게 언어 능력. 그리고 언어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이 능력에 기반을 두고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언어 쓰는 현상, 이거 언어 수행,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거고요. 이 언어 능력을 우리 첨스키는 다시 통사부, 의문부, 그리고 의미부, 이렇게 세 영역으로 크게 쪼개놔서 분석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이 첨스키는 그 인간의 언어 분석에 있어서 이 세 영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첨스키가 말하는 그러니까 그 언어 능력의 세 영역, 통사부는 한 문장에 구조를 제공하는 영역이고요. 좀 쉽게 풀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문부는 사운드, 소리. 그러니까 음이라는 게 소리잖아요. 이렇게 사운드가 제공돼야 이게 말이 나가죠, 그죠? 들리고 하죠? 그래서 그 영역 파트인 것이고, 의미부는 알겠죠? 의미부.
의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바로 변형 생성 문법의 핵심이 되는 표면 구조와 심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좀 쉽게 접근해 볼까요? 네. 1번 문장 예시를 드렸습니다. 철수가 사과를 하나 가져왔다? 네, 이렇게 하죠. 2번 문장은 사과 하나를 철수가 가져왔다고 할게요. 그럼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자, 쉽죠? 네. 뜻이 여러분들 같은가요? 다른가요? 뜻은 똑같습니다. 그죠? 너무 쉽죠? 근데 어느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네요. 자, 이게 뭐냐? 한 문장은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가집니다. 심층 구조와 표면 구조. 심층 구조의 어떤 영역이 뭐냐면 이 문장이 가지는 심리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드러나지 않지. 그러나 그 뜻이 내재되어 있고, 표면 구조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표면 구조만 보면 아까 문장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건 뜻이 같다고 파악을 바로 해내잖아요. 이건 심층 구조 때문입니다. 심층 구조가 같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 그러면 변형 생성 문법은 이 심층 구조, 표면 구조보다는 일단 심층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 영역을 밝히려고 들고, 또 이제 이 심층 구조가 다시 이제 표면 구조로 전환되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층 구조를 못 올려줬으면 외부의 타자와 소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심층 구조가 표면 구조로 어떻게 전환되어 나오나, 거기에는 변형 규칙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이 과정들, 이거를 이제 해명해 나가는 게 변형 생성 문법의 핵심 이론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영역 중에서 이제 쉽고 간결하게 맛보기로 심층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나 뭐 이런 거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건 첨스키가 1965년에 발표한 논저, 통사론의 여러 측면이라는 이 유명한 책. 아마 언어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거고, 물론 우리 방송 이제 인문학을 막 관심 가지시느라고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이제 기준에 두고 제가 설명을 하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왜? 1965년도에 첨스키가 이 책을 발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후에 수정 보완 하면서 발전해 온 게 변형 생성 문법이라, 뭐라 그럴까,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오늘날까지 변해온 내용들을 다 포섭해서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면요, 오늘 방송이 안 끝나요. 여러분들도 집에 못 가고, 집에서 보고 계신가? 하여튼 저도 뭐라 그럴까, 이따가 밥도 못 먹고 안 돼요.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는 특강으로 시리즈를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따로 들어야 될 영역이지, 뭐 쉽고 간결한 컨셉을 달고 나오는 이 채널에선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는. 따라서 이제 이 말씀 왜 드렸냐? 제가 말씀드린 그 논조의 기준을 두고 이후의 내용은 좀 놔두고요, 기초에 해당되는 내용만 뽑아갖고 설명을 드릴 테니, 혹여 언어학에 관심이 조금 있는 분들의 경우 오해하지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기준을 두고 설명을 드릴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심층 구조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이걸 알려면 다시 쓰기 규칙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구조 규칙이라고도 하는데, 자, 한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 문장은 두 파트로 나뉘어요. 다시 쓰기 규칙 영역하고 어휘의 목록. 이렇게 이제 설명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다가오셔야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문장을 센텐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센텐스를 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S, 하나의 문장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는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심층 구조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건데,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이 표 보고, 나랑 안 맞다, 이제 첨스키 이 정도 됐으면 대충 뭐 컨셉 알겠으니까 이제 채널 끄자, 하지 마시고요. 네, 집중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별거 아니에요. 복잡한 듯 보여도요. 제일 위에 있는 저 S가 센텐스,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뜻합니다. 저 하나의 문장이 이제 저렇게 있는데, 저 문장은 아래 부분 보세요. 명사구와 동사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명사구를 먼저 한번 들여다 보니까 한정사와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그러니 한정사는 무엇? 네, 더라고 하는 거고요. 명사는 뭡니까? 독. 그죠?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야. 그 옆에는 동사구가 있잖아요. 그 아래에도 쭉 구성 요소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문장 하나의 구성 요소를 쭉 분석해서 도표화한 게 다이어그램이고요. 트리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뭐 수용도라고도 하고 그렇게 불러요. 이건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 표를 보면 한 문장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가 다 분석이 됐잖아요. 근데 왜 이걸 다시 쓰기 규칙이라고 또 하느냐?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요 화살표대로 이렇게 다시 써봐라. 그러면 밝혀 드러난다. 그 심층 구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쓰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장이 이제 이런 심층 구조를 가지는데 이 심층 구조에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휘 목록들 있죠. 어휘 목록이라는 건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서. 그래서 도구가 들어갈 자리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명사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또 형용사 자리에 예를 들면 형용사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사 자리에 다른 동사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건 각자 취향이지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문장이 계속해서 하나의 규칙 체계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내용으로 끊임없이 생성되어 나오는 거지. 조금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변형 생성 문법입니다. 그러면 이 심층 구조는 어떻게 표면 구조로 이렇게 이제 전환되는가? 일단 표면 구조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소리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운드가 뭡니까? 아까 제가 언어 능력은 그 음운부와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운부의 역할이 활동을 일으켜서 이제 소리 규칙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사 구조를 가진다는 거는 언어 능력에서 아까 그 심층 구조가 아무렇게나 막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몇 개의 규칙에 따라서 그게 통사 규칙에 따른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의미부는 그렇게 형성된 문장이 의미를 기저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부 영역을 이제 의미 해석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표면 구조로 전환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한 그런 규칙 체계들, 음운부, 통사부, 그 다음에 이제 또 의미부 이런 게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면 구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의 또 다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변형 규칙이라는 거죠. 왜 제가 여기서 웃었냐고요? 변형 규칙. 제가 이런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면 뭐 수위 변형이네, 그 다음에 뭐 순환 규칙이네, 그 다음에 뭐 온갖 복잡한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저처럼 이제 인문학 좋아하시거나 언어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뭐 솔직히 말하면은 막 파고들면 재밌어서 하지만, 기초적인 것만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또 괴로울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은 딱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형이라는 게 뭔지 기본 컨셉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변형이란 의미를 바꾸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하나의 구조를 다른 구조로 만들기 위해 어떤 요소를 삭제, 이동 또는 교체 첨가하는 걸 말해요. 대충 감이 좀 오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표현 구조 보면 심층 구조는 같은데 다르게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철수라는 문장의 예처럼 이런 거는 변형 규칙이 작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요소들이 이제 변형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표면 구조가 달라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 스키는 이 영역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막 다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형 규칙이라는 게 그렇겠네. 심층 구조가 같아도 표면 구조가 달라지는 이 현상들은 변형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세밀한 내용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에 또 특강으로 다뤄드리든가 해서 따로 빼고, 오늘 쉽고 간결하는 컨셉에선 요 정도 다뤄드리는 것으로 첨스키의 변형 생성 문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첨스키의 변형 생성 문법 다시 정리하자면 몇 개의 정해진 규칙 체계를 가지고 무한히 많은 문장들을 뽑아낸다, 이런 기본 컨셉을 갖고 있고, 이런 언어 체계들은 통사의 기본 단위로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가설에 기초를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기본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이것은 데카르트 일의 이성주의 노선을 밟고 있는 거라 그랬죠. 따라서 언어가 드러난 것들만 수집해갖고 분석하려고 하는 기존의 언어학계의 마인드를 뒤집어서 인간의 인지혁명, 언어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의 내면 세계를 진입해 들어와서 언어를 분석하는 이런 언어혁명을 일으킨 게 첨스키의 변형 생성 문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언어학계에도 그렇고 철학계에도 그렇고 심리학계에도 그렇고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날의 이 그 첨스키의 변형생성 문법은 사실은 이제 많은 도전을 받아가지고 많이 휘청휘청하고요. 제가 볼 때는 첨스키의 이 변형생성 문법은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이제는 한물 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형생성 문법 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디테일하게 분석한다는 건 조금 말이 이제는 안 되고요. 이제 인지 언어에서 있어서 또 다른 영역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현대 철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고 현대 언어학계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 노암 촘스키의 변형 생성 문법,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계속 권장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